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우리 경제 경착륙 국면이 2분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출, 생산, 소비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주가 상황을 보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우리 코스피 올 들어 최고 수준인 2600선 위에서 연중 최고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읽어야 좋을지 경주마 대표 기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중 최고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2600선 돌파한 2600선을 어쨌거나 이제 좀 안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안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엔솔이 밀리진 않았고 천천히 우상향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하게 지수 땡겨 올려오면서 좀 지수도 좀 같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번 상승할 때 반도체 관련 주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너무 상대적인 수익률로 좀 소외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일이 쉬는 날도 있다 보니까 오늘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좀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600선에 대한 안착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른 것 같고, 근데 다만 2600, 2500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상품에 사실 좀 베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이제 바닥을 통과할 거라는 이제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 부분이 숫자로 아직 확인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장이 좀 되지 않을까,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많이 사들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일단 IT 반도체가 움직인 건 지금까지 외국인이라고 다 알고 계실 거고 나머지 종목들을 움직인 건 기관들인데 이럴 때 항상 종목이 혹은 지수가 꺾일 거면 기관이 좀 팔았어야 되는데 기관도 역시 매수세에 동참했다는 점이 일단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삼전 하이닉스가 좀 쉬었잖아요. 살짝 쉬었는데 오늘 엔터도 같이 쉬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굉장히 셌었던 주도 섹터 두 섹터가 좀 쉬었을 때 근데 다른 섹터,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쪽이 세게 썼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은 매개가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험적으로 이 한번 대장주가 쉬고 그 후발주가 같이 움직일 때는 시장이 그 다음에 바로 꺾인 적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여전히 편하게 워킹하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황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별 종목의 순환매단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요럴 때 주도주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오늘 쉬었다라는 쉬는 섹터 자체가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 니케이 증시도 연중 최고점, 33년 만에 최고점 또 찍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부채한도 협상 타결된 그 결과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일본을 예로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다시 엔화가 140엔대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일본 거래소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그 기본 가치 대비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니네들이 해내지 못할 경우에 상장 폐지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압력이 지금 가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소각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갖다 추가로 세게 못 올린다 그러면 환해 베팅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이익에 베팅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책 당국에서 기업의 가치를 갖다 높이는 작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그 팩트에 전부 베팅을 하는 그림이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 아니냐. 그건 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갑자기 오늘도 지금 1,300원대 10원 밑으로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율이.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 노이즈가 나오게 되니까 달러 강세가 나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1,33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딱 타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그 이번에 부의장이 되신 그 제퍼슨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 그 파월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한 번 정도 스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6월은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 미국이 금리를 더 안 올린대. 그 다음에
부차한도 협상의 노이즈가 끝이 났어. 근데 한국을 쳐다보니까 한국이 지금 1,300원대, 1,320원, 30원대야. 근데 반도체가 MOM으로 해서 계속해가지고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의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는 타이밍이 보통 트렌드포스라든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지금 3분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한국이 지금 반도체까지 돌아서게 되면 무역 수지를 보니까 21억 달러로 좀 줄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가가지고 3분기에 보면은 결국 이제 9월 되면은 애플도 신제품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 역시 이제 갤럭시 폴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놓고 보면 반도체 역시 빨리 돌아설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무역 수지 흑자전환 된다 그러면 1,300원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 봤던 기억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업황 바닥에다가 조선 좋아지고 있고 2차 전지 역시 잘 나가고 있고. 엔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고 모든 부분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지만은 상장돼 있는 저 업종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좋아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예. 이사님 오늘 랩 하시는데요?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빠르세요? 굉장히 머리가 좀 네. 빨리 돌아가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경착륙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있단 말이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연중 최고로 찍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연구 뭐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정확히 맞춘다기보다 주가 회사를 분석하는 것처럼 경제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사실 시차가 있기 마련이고 사실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은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 턴하고 EPS도 턴하고 있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턴하고 있고 3분기부터 반도체도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좀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는 자산이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이미 외국인들이 올해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10조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올해만 10조 산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통상 한 1년 사고 그 다음에 1년 팔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샀으면 올라가고 팔면 또 내려가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한 2021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2021년도에는 반대로 엄청나게 경기 좋다. 그런 지금의 현대연구원 연구원에서 나오는 리포터 정반대의 결들의 기사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었고 2022년도 주가도 계속 빠졌죠. 근데 지금 완전 반대거든요. 반대로 이제 그거와 반대 경착륙, 뭐 경기 안 좋다라는 기사는 나오지만 외국인들은 반대로 이제 10조, 그다음 1,300원대에서의 외국인들 진입,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관 환율이 꺾이니까 바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뭐 앞에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하기 참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고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런 기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다시 불안해하세요. 더군다나 오늘 부채한도 협상 나오면 유동성 위기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제 많이 하면서 저랑 이제 막 뭐 논쟁이 아닌 논쟁들을 계속 하는데 생각보다 주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용기를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들을 조금씩만 좀 짧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세요, 이사님. 항상 보면은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제 기억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돼 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노이즈가 경기 안 좋은데 주가가 어떻게 가겠어라고 하는데 항상 주식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국가대표급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고 또 대부분이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상장 타이밍을 보면은 아주 죽을 쓰고 있는 업종보다는 잘 나가는 업종들이 주로 상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돼 있는 증시의 주가 흐름하고 실물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주식을 안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슨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그 글로벌 경기를 제일 먼저 반영을 하는 국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찾는 데서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어떤 뭐 경기가 악화됐다, 침체가 됐다 이런 걸 자꾸 보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랠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살짝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수는 저는 한 2,800선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기한은 저는 여름 전에 한번 조정은 나올 것 같고요. 그 조정을 선순환 끝나게 되면 연말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
차장님도요? 저는 외국인 스탠스에 달렸다 보고요. 네. 외국인이 오늘 처음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팔았느냐? 지난 간밤에 미국에서 빅테크 쪽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이 오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부담감 때문에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다면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더 우리의 시장을 좀 더 흔들 것 같고요. 네. 아까 10조 정도 올해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외국인들은 코리아의 경기를 보고 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면 반도체를 산 겁니다. 예. 네. 반도체를 사면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 EQ 가이던스 때문에 움직였다는 전제가 맞다면은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 보는 게 코리아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네. 혹은 최근에 추세가 꺾였다 칠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주식을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보다 유동성들이 많이 풀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예탁금은 지금 52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예탁금이 아니고 종목을 지금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소위 그 선수급들의 참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오늘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화분 같은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선조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쪽 LNG 쪽으로 확산되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지금 지난주부터 소부장 혹은 2차 전지 어느 쪽으로 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산을 봤을 때는 적어도 당장 꺾일 확률은 적으니까는요. 지금 시장을요, 적극적으로 베팅보다는 적어도 내가 이런 매크로 지표 때문에 내가 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팀장님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그냥 계절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한 9월 정도까지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9월까지는 네, 랠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지난 주말로 끝이 났습니다. 2025년 1월까지는 이제 부채 한도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바이든 일단 뭐 내년 대선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된 겁니다. 두 가지가 크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부채를 늘린다는 건 결국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건데 이 국채를 누가 살 수 있겠느냐 한 가지 이게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발행이 됐다, 누가 사줬다,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그 국채를 대거 누군가가 이제 유동성이 여기서 사들이게 되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는 게 있어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 오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일단은 지금 8월까지 아마 6천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해야 될 거고 이번에 한도를 받은 게 아마 그 내년 것까지 해가지고 4조 달러 증액 한도를 받은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계속해가지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어쨌든 간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위협, 리스크 같은 거는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상존하게 되고 계속해가지고 이 부분이 악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 그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받아가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도 국채를 다 파는 쪽만 있지 사는 쪽은 거의 없잖아요. 시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유동성이 많은 거는 미국의 MMF. 그게 한 5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거기서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리는 5에서 5.25 정도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싸게 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뭐 받아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크게 뭐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SVB 사태부터 시작해서 은행 예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MMF 잔고가 5조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역 레포 잔고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 금융충도 높다. 그러면은 시중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흡수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SVB 사태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걱정 안 했다고 말씀 여쭤보셨었잖아요. 기억나시던데 그게 왜냐면은 그런 상황이 눈에 보였을 때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고 시장이 올랐으면은 그러면 오케이인 겁니다. 여태까지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그냥 어떻게 저희 쉴 때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전에 우리 미국 시장 보시면은
그렇게 안 빠졌었거든요. 미국 시장 오히려 좋았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그 다음을 예측하고 기업 실적을 좀 더 보고 있다라는 게 선행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특히 어제 러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는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제가 보기 지금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요. 특징적인 거는 뭐 끝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셀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빅테크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고 중소형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이 좀 소위 말해서 좀 정말 그 확실한 실적인 주식들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리스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잠깐만 괜찮지만 좋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많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한국도 그런 결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되는 종목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우상향인 종목들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들만 사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물린 주식들 중에서 이 주식 내가 가진 주식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이제 그 함정에 빠지는 게 우려스럽기는 한데 이제 그런 주식들도 조금은 올 여름에는 좀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황 팀장님 이 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팔리기도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왜 많이 오르고 왜 많이 팔린 거예요? 사실 조선주는 결국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만 나오면 그 수주 되고 나서 이제 매출 인식하느냐 이제 그 배가 만들어지는 경과에 따라서 이제 매출 인식을 하는 건데 사실 조선 수주는 뭐 2021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죠. 다만 저는 그냥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왜 지금이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지금이야? 왜 조선주가 지금 올라갈까? 사실 작년에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은 논리로. 근데 왜 지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섹터가 쉬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오늘 오르기도 올랐지만 사실 몇 주 전에도 한번 시장 대비 오늘 조선주가 시장 주도주네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별로 없었습니다. 좋다라는 분석만 있었고. 근데 사실 한 1, 2년 동안 조선주가 쭉 밀고 내려오면서 악성 매물 저항들 소화를 많이 했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조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말씀드렸던 아까 소외됐던 섹터들이 이제 하나하나 대표적인 섹터 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섹터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빛을 보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전 수급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고가 선박 비중이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앞서가지고 이제 황 팀장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더 부과를 하면 조선은 저는 그 이번에 주도주 섹터에 들어갈 후보군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조선 같은 경우가 지금 그동안에 계속 소외를 받았었던 거는 항상 실적이 흑자 전환된다고 하면서 그 쇼크가 나오고 맨날 그 대손을 떨고 하면서 해마다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흑자난됐다 적자나고 적자폭 커지고 이러면서 자본 잠식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다가 지금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한 87% 정도가 상선이에요. LNG 캐리어선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 역시도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21년 그 3분기 이후 수주된 것들이 상당히 비싸게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 인식을 갖다 공사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물건이 다 출고가 돼가지고 임기가 끝난 제품들인 이제 소위 말해서 싸게 수주했던 것들은 많이 이제 나가게 되고 새로 이제 건조가 시작이 되는 것들은 좀 비싸게 수주한 것들 위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공정별로 해가지고 수익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지금 LNG 캐리어선 같은 경우는 올해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이미 지금 예상을 넘어섰고요. 지금 저기 카타르 쪽에서만 해도 또 이제 올 한 해 나올 게 한 56척 정도 나온다 그러고 여기에 모잠비크를 위시해가지고 그 밖에 연말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상선 쪽하고 탱커 쪽입니다. 탱커는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주를 안 해요. 다 중국 애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위주로 지금 걔네들이 채우고 있고 지금 상선을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이 5척을 1조 2천억짜리 수주한 게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 게 폐선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선 임박한 것들이 이제 발주가 올 연말부터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게 그다음에 고부가가
이제 고수익이 되는 상품들이 계속해가지고 런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질문에는 다들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각자 하고 싶은 말씀만. 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수주와 발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 거다. 전망도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게 전 대우조선해양이죠. 이런 곳들은 보니까 이제 뭐 군함 차세대 뭐 군함 이런 거 많이 좀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이슈인가요? 일단 뭐 상징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뭐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조선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볼 때마다 저 오늘 지난주 뉴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황 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이게 슈퍼사이클 얘기 우리가 반도체 우리가 2, 3년 전에 얼마나 많이 욕을 했고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지금 73년도에 1차 사이클 그리고 2003년도에 그 2007년도까지 이제 2차 사이클이고 그때 슈퍼사이클에 갔을 때 PBR이 5배 정도 갔거든요. 네. 5.1배가 정확하게 갔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지금 1.8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 하면은 여기서 한 2배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주를 어떻게 베팅하느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썩 믿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상 제가 SK 온도 지난주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기 자체가 올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는 조선주 자체가 1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다가 3분기부터 2024년도로 넘어가는 시기에 실적이 도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 때는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2분기로 넘어가는 이 프리 어닝 시즌 전 단계에서는 약간 스토리텔링식으로 주가들이 많이 크게 오르게 되고요. 특히 그 스토리텔링 할 때 주가가 들어가는 매매에 대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에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즌이 맞아서 그러니까 꼭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이 시즌이 맞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맞았던 시즌이었을 뿐이지 이게 과연 3차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2024년 실적을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할 때가 제가 보기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예. 두 분과 우리 이영훈 이사님의 생각이 약간 미세하게 다른 것 같은데 예. 뭐 여기서 말하는 슈퍼 사이클은 그거죠. 이제 30년 주기로 사이클이 오는데 그렇죠. 보통 이번에 2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빨리 슈퍼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두 분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이사님 더 말씀하실 거 더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달 동안 못 감기 때문에 말을 못하다 갑자기 말이 터지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2007년까지 있었던 그 2차 빅사이클 기간 동안에 중국을 위시해 가지고 전 세계 조선소가 한 1,200개 정도 됐었는데 그게 지금 400개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숫자가 한 4분의 1 정도가 줄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저가 수주 뭐 이런 논쟁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해양 플랜트도 사실 망가진 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그 산업은행 관리에 있을 때 좀 이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부 좀 저가의 수주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유가 폭락하고 나서 이제 안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제 손실이 커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LNG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러시아 거를 갖다가 그 관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LNG는 지금 기본적으로 다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품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선 시기가 한 30년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7년까지 그 발주가 나왔었던 그 상선이나 탱커가 지금 보통 이제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요번에 교체가 돼야 되는 대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처럼 지금 전기차 중국에 무슨 몇백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서로 덤핑을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환경 규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벙커시로 이렇게 움직이던 배들을 가지고는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LNG 추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탄올선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완전히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지 않은
그 조선사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7년까지 거의 지금 독화 다 찬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주를 받는 것들은 그 저가에 받을 가능성도 많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슈퍼사이클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셨던 뭐 PBR 기준 5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3, 4년 정도의 그 수주 모멘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현대중공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가 1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들 기본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황의 내용 측면에서 봐도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LG전자도 한 주 사이에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돌파한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무슨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요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LG전자가 한 번에 10%가 오르는데 그날 뭐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죠.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렇게 우리가 수익성을 바랬었던 VS사업부, 전장사업부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 네. 전장사업 가치를 재평가해서 계산했더니 9조 정도 업사이드가 더 나온다.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장사업부의 가치를 뜯어봤을 때 그쪽도 역시 내년부터 실적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참 쉬었었던 LG전자가 지금까지는 H&A, 그 홈 앤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에 대한 부분만 계속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드디어 전장사업 밸류에이션을 한 번에 받았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더 갈 것인가 이거 부분을 여쭤보시는데 네. 적어도 그 전 부분까지 빠지긴 조금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전장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 내년이라고 하시는 거를 인정을 해서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 시기까지 그걸 부러질 만한, 그걸 부러뜨릴 만한 논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지금 정도 수준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선주도 그렇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전장 사업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왜 하필 지금 이게 뜬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글쎄요, 그 리포트가 뭐 트리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LG전자가 전장 LG그룹이 이제 LG전자가 이제 가전회사에서 스마트폰 포기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간다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다들 사실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애널리스트가 나온 그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촉매가 돼서 시장의 심리가 하나 딱 모아졌다는 점이 수급이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쌌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좀 약간 추세 추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박 차장님 말씀대로 저도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많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당장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는 말 쪽에 태우 시장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방금의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또는 너무 과하게 밸류에이션을 받기 전까지는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가전 쪽은 요즘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었나요? 그 중국 소비도 잘 안 늘고 그러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LG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그 중국 애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중저가 제품 위주가 아니고 이제 고가화 전략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가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현재 TV라든지 이런 쪽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보통 LG 같은 경우 이제 여름 특히 올해같이 엄청 덥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성수기 앞두고 또 에어컨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좋아질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가전보다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전장이기 때문에 가전은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애플 개발자 회의 WWDC죠. 2023 이게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VR 헤드셋이 나온다는 걸 지금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인식을 해야 되냐. 이게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황 팀장님 이 이슈 네. 어떻게 보세요? 비중 있게 보세요. 일단은 굳이 비중으로 따지자고 하면 OLED 시장이잖아요. 가장 크게는 네. 뭐 VR 기술 여러 가지 있으면 뭐 그 안에 게임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VR로 굳이 가자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저는 LG전자의 그 OLED 사업부
OLED 쪽도 좀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OLED 쪽으로 계속 지금 시장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그 XR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OLED 장비주들이라던가 관련 뭐 XR 관련 주식들이 뭐 긍정적인 뭐 슈팅이 좀 나왔어야 될 건데 사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XR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 게임주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도 있고 콘텐츠와 관련해서 그럴 수 네. 있지만 너무 XR, VR 그쪽에서 좀 너무 몰입해서 보시기보다는 그냥 VR 기기, XR 기기는 결국은 소형 OLED잖아요. 소형 OLED의 시장 확대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소재 장비 회사들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그 정도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MR 헤드셋에 대한 루머를 들어보면 이제 허리에 배터리 팩을 차고 이제 뭐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움직이고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별로 없으신 겁니까?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애플이 했었던 새로운 폼팩터는 일단 지금까지 다 성공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아이팟 셔플인가요? 저 그것도 옛날에 기억해 보면 처음에는 무슨 리모컨 같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달고 뛰어다녔었잖아요. 똑같은 지금 그냥 기성세대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그리고 성공 못할 것 같은데 또 우리 MZ 세대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바뀌어서 잘 팔리게 되면은 인정을 해야 되고 가격이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300인가 400만 원 수준까지 된다고 하니까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수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더 그런데 싸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해봤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니까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발현할 수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게임, 컨텐츠 이런 부분은 일단 그 이제 출하량 예상치 한 50만 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요. 일단 오늘 안 움직였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오히려 AI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이쪽은 안 쳐다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은 이거를 지금까지 MR 헤드셋 XR 헤드셋이 안 움직였으니까는 앞으로도 안 쳐다봐야 된다라는 네. 건 좀 예단하기 어렵고요. 아까 황 팀장 의견을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OLED 있잖아요. 네. 그 OLED가 올라갈 때는 MR 헤드셋 이슈로 얘기하고요. 떨어질 때는요. 그게 우리가 전방 산업 그러니까는 휴대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논리가 맞는지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OLED도요. OLED 장비에 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꾸준하다. 장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나온 이게 여태까지 이게 정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다면은 황 팀장 말씀대로 오히려 소재 정도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내일 아침에 반응을 하다가 네.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둘 다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열광할 수 있습니다. 저 아재들이라 잘 모를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일단 반응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폰 아무도 안 쓰시지 않아요? 지금 두 분 다? 예, 예.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로 저도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자,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메타도 앞서서 이제 고글을 내놨단 네, 말이죠. 네. VR 고글. 곧 이어서 바로 이제 애플의 또 MR 글래스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 한마디로 붐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떻게 예단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단순히 OLED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기기의 출현은 그게 곧 반도체로 직결이 됩니다. 그 50만 대가 100만 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소유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또 다른 그 스마트폰에 의한 이어서 또 다른 어떤 그 기기의 출현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분 다 모르는 것으로 우리 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다음으로 지금 에너지 섹터에 오늘 참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가 오늘 기습적으로 추가 감산 발표를 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뛰는 중인데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이 유가 오늘 이 감산 이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시장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섹터를 저희가 하나 안 다룬 섹터가 하나 있어요. 네, 어디요? 화학입니다. 화학. 화학. 네. 오늘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전통적인 사실 화학 업체들이 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유가 상승이랑 연동이 돼서 올라온 건지 또는 사실 이런 기초 화학들이 움직여줘야 우리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경기 민감주가 저는 오늘 올라서 뭐 유가가 올라서 올랐든 왜 뭐 이유가 어떤지 간에 올랐다는 것 자체에 좀 약간 저는 시장에 좀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기초 화학들이 올라줘야 물건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는 앞으로 조금 더 다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트로이카라는 표현을 되게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트로이카 주식들이 올라줘야 시장이 좀 센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선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중후장대 회사들, 그러니까 네. 한번 시세를 쫙 나면 뭔가 관성으로 쫙 밀어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들이 오늘 올랐다는, 이제 아직 뭐 올라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일단 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유가 상승 때문에 뭐 아까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유가 별로 그렇게 저도 아직까지는 뭐 엄청난 유가 상승, 유가 하락 그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가격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플랜트 만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화학회사들, 아까 언급했던 화학회사들이 움직였다는 점은 어쨌든 외부 환경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반응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맞다. 그 정도로만 일단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이게 러시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공급 물량을 마구 쏟아냈고, 이게 이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추가 감산을 해서 가격 부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펙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오펙 내 아시아 점유율만 먼저 말씀드리면 인도 내에서 오펙의 원유 수입 비중이 몇 년 전까지 80에서 85%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오펙 내 MS가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오펙에서는 지금 러시아랑 오펙이랑 같이 옛날 같은 편이었는데 네. 지금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몰래 팔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이게 중국 자체가 중국이든 유럽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팔게 되면은요, 유럽에서는 이것을 석유 화학 제품, 뭐 휘발유라 정제해가지고 휘발유라든지 기타 이런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을 하자면 원유 석유 제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드 플로우만 바뀐 거지 결국 수급은 원상복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오펙의 감산 혹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경기. 그러면 아까 이제 화학주 얘기하시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경기가 지금 내일부터 오른다 해서 하는 경기가 없고요. 이게 화학주가 오르려면 경험적으로 중국에서 부양책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몇몇 레포트들 지난주 살펴보니까는 뭐 중국의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슬슬 부양책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것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워킹하지 않는구나. 네. 중요한 건 그 경기에 달렸다. 경기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기대감까지 화학주가 같이 해서 동반으로 시장이 반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시장 내에서 이런 시장은요 굉장히 극히 희소한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2,600을 넘을 때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랑 2,000을 같이 오른 정도 희소한 시장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화학이랑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까지 같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희소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면 항상은 한쪽으로 결이 쏠렸었는데 최근 이틀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결이 바뀌는 중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해석에 따라서 이거 잘못된 거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 스스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안 좋은데 외국인 왜 반도체를 사? 왜 주가가 올라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결론적으로 좀 굉장히 했지만 기대감이 좀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오펙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부분은 일종의 어느 정도 박스권 플레이로 예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 박스권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올 여름에 뭐 폭염 이슈도 있고 유가가 더 오를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폭염보다는 일단 중국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이제 사실은 지금 중국은 인플레가 아니라 지금 디플레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도 그 리오프닝 할 때 봤지만은 처음에 반짝했다가 훅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가 지금 5월에 발표된 것들이 약간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실망을 주고는 있긴 하지만 중국이 대대적인 어떤 경기 부양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유가는 거기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 당연히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요? 네. 오늘 환경의 날. 환경의 날. 대본에 환경의 날이라고 우리 작가님이 친절하게 적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친환경 쪽이 섹터들 좀 슬금슬금 최근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오르는 거는 그런 이게 유가랑 아까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친환경은 기존에 갔어서 진작에 가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IRA 때문에 잘 안 갔다가요. 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안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미리 문매를 맞은 거는 많이 올랐었지만 빠졌었던 2차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태양광 풍력이 있습니다. 네. 이 크레딧이 어떻게 되느냐가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크레딧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전혀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 유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친환경 관련 주식의 결은요 유가와 반대의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가가 빠졌으니까 굳이 친환경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지금은 만약 경기가 돌아도 유가가 조금씩만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단 친환경을 보는 어떻게 보면 매기가 좀 더 쏠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풍력 우리 이사님도 그렇고 황태님 그렇고 저희가 3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하반기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긴 합니다. 근데 그거가 이 매크로 지표 때문에 덮여서 안 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쳐다보고 제가 보기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S 윈드 진짜 언제 가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83,000원대로 네. 올랐잖아요.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까 실적이? 계속 수주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주가 나왔었고 이제 풍력 단지가 설치되는 게 2025년, 2026년인데 뭐 그러면 2, 3년 전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 2020년도에도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단지를 설치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막상 올랐는데 까봤더니 실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한 2년 고생을 했죠. 네. 시장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수주가 나오는 것도 달라졌지만 이제 풍력이 많이 대형화됐죠. 해상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신규 수주 기존에 없었던 결이 다른 수주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 유가가 올라가면 뭐 오늘 반대로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가 돋보이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부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보면 사실 이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은 당장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데 네. 당장은 경기가 어렵고 내 주식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내연기관 다시 돌려야 되고 원자력 돌려야 되고 화석 발전 돌려야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네. 사실 시간이 지나서 신재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많이 늦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늦을 거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신재생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주가를 떠나서 그렇게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뭐 네.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네. 굳이 이 중에서 우리가 비중 있게 본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올해는 풍력입니다. 올해는 풍력이에요? 올해는 풍력이고 작년에 태양광들이 일시적인 마진이 좋아져서 작년에 태양광이 좋았었고 네. 수소 섹터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내년 이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올해 풍력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건 태양광이에요. 네. 근데 성장률로 봤을 때 가장 큰 거 앞으로 2030년, 50년까지 더 길게 봤을 때 성장률 사이즈가 큰 거는 풍력입니다. 풍력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가장 YOY로 좋아지는 때가 올해에서 내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집중하는 거는 풍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뭘 골라라 하면 올해가 풍력이고 네. 지금 뭐 그 중에서 조금 길게 보면 뭘 골라볼래 하면 풍력에다가 수소까지는 섞어봐도 되지 않을까. 태양광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뭐 밀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다 밀리는 건가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그 전 세계 아마 태양광 시장이 한 마켓의 90% 정도가 아마 중국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국을 좀 누르고 자국에다가 이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지만 결국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나 이쪽으로 이제 법인 만들어서 그쪽에서 쿠션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업체 것들을 중국 업체가 아니라 이제 포장이 된 거죠.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돌아서 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원천을 따지고 보면 중국 업체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강하게 규제했다. 이제 그쪽은 좀 풀어준다는 말들이 좀 있고 한데 그런 맥락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도 약간 좀 주춤하고 하긴 하지만은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제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우방국들의 어떤 태양광의 시스템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키워주고 그쪽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모듈 생산 쪽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수입 못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보면은 수소는 회사들이 너무 조그맣고 그다음에 글로벌 메인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안 보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눈에 탁 들어오는 건 여전히 풍력인 거죠. 풍력 쪽이 뭐 세아그룹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휴스텔도 이제 그쪽에다가 공장 세운다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그쪽에 들어가 있고 많은 업체들이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풍력 쪽하고 전선주 쪽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전선주가 오늘도 좀 잘 나간 것 같고요. 네. 전선주가 이제 기존의 우리 전력 대란 혹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이 되면 해상 케이블을 통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회사를 정말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 LS전선 아시아 그 모회사인 LS 정도로 보는 게 맞지. 그 작은 회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들을 이익률을 열어보면은요 작은 회사 이익률이 3%, 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장은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연동되는 거는 또 구리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구리 가격이 좀 빠지는 시기잖아요. 침체 때문에. 그래서 막상 이 하나의 트리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친환경의 트리거를 가지고 전선주의 매매를 연결시키는 요건 일종의 저는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매매하는 기본 입장은 그 업황이라든지 실적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전선 쪽에서도 해상 케이블 이쪽이 또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부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연동되는 건데 이제 바람의 질이 결국은 바다 쪽으로 가야 바람의 질, 그러니까 세기가 훨씬 세지잖아요. 이제 사실 시기가 많이 지나면서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제 타워도 좀 단단해졌고 그다음에 베어링도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터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멀리 가면 갈수록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다 전선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전선 관련 주식들을 보자 하는데 말씀하셨던 뭐 LS 그룹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금 개별주라고 하면 뭐 KT 서브마린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바다에 심어야 되잖아요. 전선을 만들긴 케이블을 만들긴 하는데 그걸 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개별 테마를 갖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도 공부해 보시면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서브마린이 어디 겁니까? KT 겁니까? 그럼? KT가 대주주인데 이제 LS 쪽에서 이제 대주주가 이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LS 그룹으로. LS 그룹으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원진들도 LS 그룹에서 오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LS하고 같은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LS 그룹을 사는 게 더 맞는 판단인가요? 이게 뭐 소부장을 살래, 삼성전자 살래 뭐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탄력은 당연히 서브마린이 좀 더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스터디한 바로는 LS 전선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뭐 수주를 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KT 서브마린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성장하는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께서 이번 주 우리 증시 좀 주목해봐야 되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저기 오늘 밤에 아마 미국에서 서비스 PMI가 아마 발표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수출 동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번 주말쯤 들어가면 아마 중국 쪽에서 그 지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네, 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랠리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죠. 요즘 이 라면 5개 들이가요 한 4~5천 원씩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3%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최근에 된 게 먹거리 중에는 10개 중에 3개 꼴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켜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들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요즘과 같은 상황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서머 랠리 속에서도 경계감 항상 늦추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